자, 오늘은 182쪽 나가겠습니다. 이 182쪽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제로 바로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 과목이 공인중개사 법령,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중개 실무 이렇게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하고 중개 실무 쪽을 좀 어려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먼저 나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나가고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부분이 별 3개짜리만 일단 진행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 전체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지금 테마 35는 1번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별표가 3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오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그리고 외국인 취득 특례 이 부분이 지금 3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먼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실 때 지금 이제 책이 드디어 나온 거죠. 지금 책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보시냐면요. 지금 이 출제 빈도를 표시해 놨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참고사항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은 뭐 속된 말로 닥치는 대로 풀어내면 됩니다. 물론 이제 기억을 하고 우리 과목은 이제 다른 과목과 달리 고득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올커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학원의 스케줄상 뭐 별 3개를 이번 지금 처음에는 이제 나가자 그래가지고 별 3개를 지금 현재 요걸 위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매번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 관해서 신고 대상 계약, 그 다음에 신고 절차, 신고 필증 발급까지 거기까지만 제가 별표 3개로 표시했어요. 물론 나머지 부분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3개를 먼저 나가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요 학습 범위라든가 학습 방법에 대한 부분은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안점으로 볼 게 항상 기출 횟수, 다음에 중요도 요거를 이제 보시고 학습하실 때 이게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뭐를 포인트로 잡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범위를 해야 되는가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보시고 이제 암기를 해 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시험인지라 암기에 취약하지만 이 학습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자꾸 하나하나에 모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재가 지금 제목 자체가 올인원 교재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올인원 교재니까 글자 하나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공력을 실어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이제 의미 있게 숨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물론 제가 수업을 하면서 계속 이 부분을 이제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주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괄적인 사항, 출제 예상과 학습 포인트는 이 정도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본론으로 가서 지금 우리가 항상 순서가 대표 기출문제가 실려 있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마지막에 풀겠습니다. 마지막에 풀고 이론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신고 대상 계약이 무엇인가? 이거는 거의 시험 볼 때마다 물어봐요. 그래서 신고 대상 계약을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신고 절차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신고 대상 계약을 보는데 신고 대상 계약은 이 글자 보이세요? 맨 뒤에 계신 분 보이십니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대로 이제 책을 이제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하고자 이거는 별도로 이제 PPT 자료로 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책으로 직접 나가니까 뒤에 계신 분은 만약에 글자가 너무 적으면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고 대상 계약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대충 기억은 하고 있는데 신고 대상 계약은 오직 매매 안 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매매 계약이 안 한다. 이게. 그래서 토지 건물의 매매 계약 요게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하나고요. 공급 계약이 추가되어 있을 뿐이에요. 공급 계약이 이게 추가되어 있고 그다음에 분양권 매매 계약이라고 했고 마지막에는 입주권의 매매 계약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계약의 종류는 매매 안 한다. 이걸 딱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이 물건은 몇 가지냐면 물건은 4가지라고 기억하면 돼요. 물건은 4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토지, 또 하나는 건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분양권, 또 하나는 입주권이에요. 물건은 몇 가지라고요? 4가지. 계약의 종류는 매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이라면 이건 면적의 불문이고요. 지분 거래 모두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요거 분양권의 경우는
이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거예요. 이 분양권의 경우는 주택분양권뿐만 아니고 상가분양권, 주택분양권, 상가분양권, 그 다음에 토지분양권, OP분양권 전부 다 포함해요. 그래서 분양권의 경우는 주택분양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상가의 분양권이든 OP분양권이든 전매하면 모두 신고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입주권은 이제 두 개의 법에 따른 입주권이에요.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든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이걸 줄여서 빈집법이라고 불러요. 그럼 빈집법에 따른 사업시행계 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래서 이게 입주권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법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것에 매매계약을 했다. 그러면 거래신고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을 잡으시고, 그러면 당연히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전세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경매도 아니고요, 판결도 아니고, 전부 다 아닙니다. 교환도 아니에요. 오직 매매다. 그 다음에 하나 추가되어 있는 게 바로 공급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공급계약은 8개 법에 따른 공급계약인데, 이 8개 법이 이제 한번 받으시면 하면 돼요. 이 법 이름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이 있고요, 주택법이 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있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렇게 8개 법에 따른 공급계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공급계약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공부하는 법이 3개나 있죠. 주택법 공부하고, 또요, 여기 도시개발법 공부하고, 또요, 정비법 공부하죠. 그러면 지금 나머지 농지법, 건축법 이거 빠져있죠. 여기는. 그러면요, 시험에서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낸 거예요. 건축법에 따라 공급된 건물의 매매계약, 이렇게 낸 거예요. 건축법에 따른 건물의 공급계약. 올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실 건축법은 여기 안 들어가 있죠, 지금.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내면요, 이거는 정말 무식하게 내는 거예요. 건축법에서 건물의 공급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아무리 장난을 쳐도 이 정도까지는 무식하게 장난 안 칩니다. 근데 이번 32회 때는 이 정도로 무식하게 장난친 지문이 있었어요. 어쨌든 근데 이거는 정말 무식한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식한 지문을 낸 거죠.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공급계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 이름을 바꿔내는 건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거 암기하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문제를 풀 때 이게 스킬이거든요. 무슨 법에 따른 공급계약이라고 만약에 냈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라고 해야 돼요? 오라고 해야 돼요? X라고 해야 돼요? 일단 오라고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른 공급계약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토지의 공급계약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무슨 법에 따른 공급계약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이 지문은 일단 오다. 아셨죠? 근데 건축법에 따라 공급된 매매계약 그러면 이건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대상이 아닌데 건축법 8개 법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주의해야 돼요. 31회 때인가 이걸 물어봤는데 잠시 후에 풀어볼 거예요, 이 문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의 매매계약이라고 낸 거예요. 그럼 이거 신고 대상이라 해야 돼요, 아니라 해야 돼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의 매매계약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럼 이건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건 해야 되죠. 이해되시죠? 그럼 결국은 이거는 건물의 매매계약이죠, 지금. 이해되세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아다르고 어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주의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8개 법을 암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법에 따른 공급계약, 그럼 일단은 신고 대상으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다만 8개 법에는 없지만 마지막에 이제 건물의 매매계약 이런 식으로 내면 이건 분명히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학습 부분이 있죠. 그 밑에 보충학습 부분인데 이 부분은 솔직히 출제는 잘 안 해요. 이거는 다른 규제와 이제 연결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출제는 잘 안 하는데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이해만. 제도의 취지를 이건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건 절대 암기사항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이에요. 농지취득자격증을 받은 농지의 매매계약입니다. 그럼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다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자라는 것은 실거래가를 노출시키기 위함이죠, 지금. 그럼 토지거래 허가는 사전허가 사항이죠. 그러면 이거 실거래가 노출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거래가 노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라면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건 사전허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뭐냐면 농취증제도라는 것은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매매라면 실거래가 노출 목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다시 해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단순 암기하려 그러지 말고요. 이해를 하시면 훨씬 오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고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은 이 부분은 주의해야 돼요.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요. 외국인이. 그럼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버리면 외국인 취득신고제가 있죠. 외득 취득신고를 다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면제를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건 따져보면 금방 이해돼요. 그 외국인은 지금 매매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매매계약이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줘야 되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내야 돼요? 30일 내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 취득신고, 계약원인 취득이에요. 만약에 외국인이 교환계약으로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 그럼 교환계약으로 취득하면 의규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내야 돼요? 60일 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중요한 게 뭐예요? 30일이 중요하죠. 짧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은 만약에 매매를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충학습 부분은 잘 내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도와의 관계를 같이 이해를 해 두시면 쉽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신고대상 계약을 해결했어요. 그럼 이제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절차에서는요, 제일 잘 묻는 게 신고 의무자예요. 이 신고 의무자를 제일 잘 묻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해 두시는데, 이 신고 의무자에 대한 부분,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어요. 쌍방이 직거래했습니다. 이게, 그럼 직거래하게 되면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게 돼 있죠?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당사자가 직거래를 했는데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이 있었어요. 국가 등이 있게 되면 국가 등이 신고할 의무가 있죠. 이때는 상대방이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맞죠?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국가 등이 누구냐? 이 문제인데 이 국가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음에 공공기관이 있죠.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토지공사, 그 다음에 뭐 수자원공사, 원자력공사, 전력공사 이런 데들이에요 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들이 있었거나 지방공사가 있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국가 등이에요. 그럼 이들이 당사자 중 일방이었다면 그들이 신고할 의무가 있고 타방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어요. 그러면 이게 중개거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중개거래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개업공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걸 중개거래라는 걸 바로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중개거래인 경우는 누가 신고해야 된다? 개공이 신고해야 되고, 이때는 당사자의 신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공동중개를 했다. 그럼 관여개공이 공동으로 신고 들어가야 되죠? 관여개공이 공동으로 신고를 해줘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이 부분 단순하지만 아주 무지하게 고맙게도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해를 꼭 해두시고, 신고기한은 잘 아셔요. 잔금일이다, 계약 체결이다. 계약 체결이죠. 체결일로부터 30일. 이거 아십니까?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 2006년도에 만들 때는 원래 30일이었어요. 원래 30일이었다가 보수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그 뒤에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걸 60일로 늘렸어요. 그랬다가 다시 그 바통을 이어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다시 30일로 복귀시킨 거예요. 다시. 그래갖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그 부동산에 대한 규제 제도들 있죠. 이게 전부 다 복귀했어요, 지금. 다 복귀했습니다. 이게. 그래갖고 특히 농지법을 보면 이해가 많이 되는데, 농지법이 대폭 개정됐죠, 지금.
농지법이 대폭 개정됐는데 그게 원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있던 제도들이 다 농지위원회 제도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 다 있었는데 이걸 보수 정권이 농지법을 뜯어 고쳐놓은 거예요. 농지위원회 제도 폐지해버린 거지. 왜? 지들이 취득하려고. 그래가지고 폐지시켜놨다가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부활시킨 겁니다. 지금 다. 토리공사를 기활화해서 해갖고 어쨌든 전 제도로 전부 다 복귀했어요. 그러니까 30일로 다시 복귀한 겁니다. 이게 원래 30일이었어요. 그래서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 해줘야 되고요. 이제 신고의 관할은 잘 아십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장이죠. 그래서 이자에게 신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게 돼 있죠?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요. 그럼 어떤 계약을 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가? 이거는 이제 해결했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며칠 내에 한다? 30일 내요. 그러면 여기서 제재 미리 한번 짚죠. 30일 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해버리면 기억납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과.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안 해버리면.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를 어디다 해야 되는가? 다음에 신고 의무자는 누군가? 이 부분은 다 해결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죠. 신고사항에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 신고사항을 이번에 이제 출제하면서 약간의 오류라고 보기는 그런데 복수응답을 처리했어요. 그래서 신고사항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될 거냐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핵심은 이겁니다.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육하원 측주의 네 가지. 그러니까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냐, 이 네 가지가 핵심이고, 여기에 개공과 조건기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두 음자 따서 암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 매수인의 인적사항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는데 이게 당사자예요. 당사자. 그리고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목적 부동산이에요. 목적 부동산. 그리고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신고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계약일, 계자가 됐고요. 그다음에 실제 거래가격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대금이죠. 그래서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는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계약공사 인적사항 및 상호, 전화번호 및 그 소재질 모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공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적사항, 상호, 전화번호,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모두 신고사항에 들어가 있고, 조건기한이 있으면 조건기한을 신고해줘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의 연월일, 대금의 정산 평가, 그 다음에 개업공사에 관한 사항, 조건기한이 있으면 조건기한, 요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요. 검인계약서 혹시 필수기사항 암기하고 계세요? 우리 계약서에 검인제도가 있죠. 검인계약서 부동산 등기 특별주시법에서 검인계약서 필수기사항이 이거거든요. 6가지가 이거예요. 이게 두 음자 따면 당, 목, 계, 대예요. 다음에 이게 원래 중개업자였죠. 그러니까 이거 원래 우리가 암기할 때 중조로 암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현재 계획공사로 바뀌었으니까 계조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문장이냐면 당목과 계대를 중이 좋아하신다, 이 뜻이었어요. 제가 스님을 비하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중이 뭘 좋아하신다고요? 당목과 계대. 당목이 뭐예요? 그렇죠. 계대는? 계대가리. 그죠? 중이 좋아하신다예요. 그래서 당목, 계대, 계조로 암기합니다. 이렇게 암기하는데 이게 말만 틀릴 뿐 부동산 거래 신고 공통사항과 똑같습니다. 해서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당, 목, 목적 부동산이죠. 그럼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지목 신고해야 되고, 다음에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계, 다음에 대, 실제 거래가죠, 이거. 그 다음에 개공에 관한 사항과 조건기한이 있으면 조건기한을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목계대 계조로 암기하세요. 이 공통신고사항이에요. 근데 이건 있잖아요. 나중에 후일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 네 가지 있죠. 이 네 가지는 표현만 틀릴 뿐 거래계약서 필수기사항도 이 네 가지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맞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공통으로 무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이 사항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이제 법인이 주택을 거래했다. 주의할 점은 그거예요. 현재는 법인이 주택을 거래했을 때 이제 추가 신고 사항이 나온 겁니다.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들이 뉴스 많이 보셨어요. 이 정부가 개인을 지금 계속 규제를 했잖아요. 개인을 계속 규제하니까 법인을 설립해갖고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개인을 규제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 법인이 실무적으로 지금 현재 임대인인 경우 있잖아요. 임차인이 계약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주인이 법인이면 계약 안 한다고 그래요. 법인 날려버리면 그냥 보증금 다 날리거든요, 이거. 그래가지고 결국 법인이 계속 이렇게 투기를 해야 되니까 법인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법인이 주택을 거래했을 때만 이 신고사항이 추가된 거예요. 그럼 법인이 토지를 샀다, 상가를 샀다. 이거는 신고사항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사항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인이 주택이라는 걸 일단 명심하시고 주택을 거래하게 되면 뭘 신고해야 되느냐. 법인은 법인의 등기 현황 및 그 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거나 그 법인의 임원과 친족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상대방이 만약에 법인이었다. 그러면 매도법인과 매수법인 간에 임원 중 같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그 임원 간 친족 관계가 있는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얘기 아닙니까?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게 되면 법인의 등기 현황 무조건 신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법인의 등기 현황은 건 뭐냐? 이 법인이 언제 설립했고 이 법인의 자본금이 어떻게 되고 여기 임원이 누가 있는지 이런 당이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가 있어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인데 이 서식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상대방, 법인의 임원과 거래한 상대방이 이 법인과 관계가 있는지를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수관계가 있는지 그걸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건 짜고 칠까봐. 금액을 어지럽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을 거래하는데 이 주택이 시세가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인데 법인이 이 주택을 사는 겁니다. 사는데 상대방 갑이, 매도인 갑이 이 법인의 임원이에요. 그래갖고 슬쩍 둘이 짜고 치는 거죠. 법인이 이걸 사면서 이걸 15억에 거래해버린 거예요.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가격을. 그래가지고 법인이 주택을 거래했을 때 그 상대방이 이 법인의 임원인지 그 임원과 관계가 있는지 이 사항을 모두 신고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특수한 기업을 모두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다만 거래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당사자의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만약에 공급계약이나 분양권 전매계약이 있잖아요. 이거는 제외를 시킵니다. 왜 그랬냐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 분양할 때 분양하는 자들은 모두 누구예요? 법인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공급계약이라든가 이 분양권 전매계약이었다. 이거는 어차피 공급하는 자가 전부 다 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외시켰어요. 이때는 제외시켰고 나머지 이제 일반 주택을 거래한다. 그럼 이 사항들을 이제 신고를 하게 한 겁니다. 취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법인이 그럼 주택을 사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인은 무조건 지역에 관계없어요. 지역에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과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과 이 주택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 그 주택에 대한 이용 계획을 모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써가지고 무조건 내야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법인은 주택을 거래하게 되면 이상하니까 그 상대방이 이 법인의 임원과 관계가 있는지 신고해야 되고 법인의 등기현황 전부 다 신고해야 되고 법인은 주택을 거래하게 되면 무조건 이거 취득했다. 법인을 주택을 매수한다. 그러면 이때는 반드시 그 자금 조달 계획과 그 주택의 이용 계획이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제 감을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또 내려갑니다. 신고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이제 개인이에요. 법인이 아닌 자가 실제 거래 가격이 얼마 이상? 6억 이상이에요. 이것도 뭐다? 주택이다. 물건이. 그럼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 실제 거래가 6억 이상의 주택을 매수를 하거나 투기과일 주거나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한다. 이거는 그럼 투기과일 주거나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과 그 주택의 이용 계획, 입주 계획을 무조건 신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네요. 정리하면 대신 법인은 주택을 매수한다. 그럼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무조건 신고 들어와야 되죠.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법인이 아닌 자예요. 개인이 주택을 매수한다. 그러면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면 이때는 금액에 관계없죠.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 입주계획을 신고 들어와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이건 금액에 관계없어요. 무조건 자금조달계 입주계획 신고 들어와야 되고, 그럼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주택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때는 실제 거래가 얼마 이상? 6억 이상이었을 때만 자금조달계 입주계획이 들어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투기과일지구의 주택이죠. 투기과일지구의 주택은 무조건 자금조달의 증명서류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자금조달의 증명서류까지. 그럼 자금조달의 증명서류가 뭐냐? 주식을 팔아가지고 자금을 조달했다. 그럼 주식매매계약서 들어와야 돼요. 부동산, 다른 부동산 팔아가지고 자금 조달했다. 그러면 그 부동산 매매계약서 한번 들어와야 됩니다. 또 내가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그런 거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금고에 넣어놓은 사람 있죠. 현금 박치기 한 사람. 금고에 넣어놨다가 20억 빼앗고 줬어 그냥. 이건 어떻게 증명서를 첨부하나요? 투기과일지구의 주택을 사면서. 그 금고 찍어서 내야 되나? 예? 금고에 넣어놨다고 그렇게 써낸다고요? 그걸 믿겠어요? 나는 12억 현금 박치기 하는 걸 봤습니다. 12억. 내가 3일 잠을 못 잤어요. 왜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잘 안 해.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부동산 하시다 보면요, 진짜 의외로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그래갖고 12억 현금 박치기 하는데 3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여태 뭐 했나? 나는 뭐 하고 살았나? 그 자괴감에 잠을 못 잤어. 어쨌든 근데 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때는 이제 투기관리의 주택을 산다. 금고에 넣어놓은 돈을 꺼내가지고 이제 현금으로 줬을 때는 그때는 이제 자기가 돈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이제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자라면 소득금액 증명원이 있죠.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그걸 제출해야 되고, 근로자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서류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투기과일지구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조달의 증명서가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있지 않습니까? 이 4번 지금 교재를 보시면 말미에 제가 써놨죠, 이거. 입법예고사항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 얘기냐면요. 주택을 하도 눌러대니까 이게 이제 풍선효과로 토지로 몰려가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도 이제 규제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현재 입법예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안 갔기 때문에 그 8월 달에 이게 입법예고가 끝났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여태까지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지, 지금. 이거를. 그래갖고 토지에 대해서 지금 하겠다고 지금 4번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확정이 되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여기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신고 방법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제 짚고 갑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잘 안 물어보는데 신고 방법 가볍게만 짚습니다. 정리를 쭉 해봤는데, 그럼 우리가 공동 신고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사자 직거래의견은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후 전자문서 또는 방문 신고 방식으로 신고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제출은 1인이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거 30회 때 출제한 적이 있는데, 거래 당사자 직거래의견은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OX. 오죠? 당사자 직거래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맞았죠? 근데 당사자 직거래의 경우는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낸 거예요. OX. X죠. 1인이 제출하면 되죠? 1인이 제출하면 되고,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래도 맞아요. 근데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틀렸어요. 매도 매수가 할 일이 덜 게 없어갖고 둘이 손잡고 가서 같이 내는 거예요. 상관없겠죠? 그래서 1인이 제출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맞는데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틀렸어요. 그 점을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는 국가등이 신고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 타방당에서 신고 의무가 아예 없다고 했고, 아주 잘 묻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신고하는 자는 당연히 지 신분증 내보여야 되죠. 매수인이 신고하든 매도인이 신고하든 개공이 신고하든 대행을 하든 신고자는 무조건 신분증을 내보여야 됩니다. 누구한테 내보여야 돼요? 신고관청에 내보여야 되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신고할 때는 신분증을 다시 전자인증으로 대신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부분, 이것도 이제 잘 묻지는 않는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그 중개거래든 직거래든 신고자 일방이 거부를 했다. 그러면 다른 일방은 단독 신고할 수 있죠. 이때는 단독 신고하는 사유서 첨부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계약사본을 첨부해야 돼요. 그러면 공동으로 이게 서명 또는 날인이 돼 있다면 계약사본을 원칙적으로 첨부합니까 안 합니까? 첨부하지 않죠. 신고서만 내죠. 필요하면 지들이 계약사본 요구해요. 근데 일방이 단독 신고할 때는요, 단독 신고하는 사유서와 계약사본을 첨부하게 돼 있고, 이때 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가 있는데 이 사유서의 진위 여부를 담당 공무원은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단독 신고, 일방이 신고 거부로 인한 단독 신고할 때는 전자 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물어봐야 되거든요. 이 신고 거부자는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요. 신고 안 한 거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전자 신고가 이제 불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출 대행도 잘 묻진 않는데, 전에는 잘 물어봤었어요 이거. 근데 현재는 잘 안 묻고 있는데, 이 제출 대행은 방문 신고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죠? 전자 신고 시는 제출 대행이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 신고할 때는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본인이 앉았는지 대행자가 앉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출 대행 허용 안 한 겁니다. 안 하는 거고, 방문 신고할 때만 제출 대행이 된다. 그럼 이때 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행자는 자기 신분증 내 보이고요. 위임장 내야 되겠죠. 그럼 이 위임장에는 그 위임한 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이에요. 자필 서명한 위임장. 법인은 법인임감 날인을 해줘야 됩니다. 당사자가 법인이었다면 그 위임장과 그 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사본을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데, 우리 관공서의 업무를 볼 때 요즘 인감증명서 절대 안 냅니다. 절대 안 내고 다 이서류네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자필 서명을 해야 돼요. 자필 서명한 위임장과 요 위임장하고 이 위임장에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만 첨부가 되면 돼요. 이게. 그러면 신분증 사본이라는 것은 주민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여권 사본이 있으면 됩니다. 이걸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출을 하면 되죠. 그러나 이제 전자문서 신고할 때는 제출 대행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개공이 신고한다. 그럼 개공이 신고하는 것도 잘 아시는데, 개공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예요. 그럼 개공이 작성한 신고서에 당사자는 여기다 대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중개거래인은 개공만이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아예 서명 또는 날인 자체도 안 해요. 그럼 개공만이 신고서에다 서명 또는 날인 후 이제 전자문서로 하든 방문 신고를 하든 제출합니다. 이게. 그리고 공동중개했다. 그럼 관여개공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신고해줘야 되고, 이때 그 공동중개한 개공 중에 일방이 거부를 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일방이 그 사유서와 계약사본을 첨부하여 이제 단독 신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자는 당연히 신분증을 내보여야 되고요. 자, 그러면 개공 신고할 때 이렇게 하는데, 개공을 역시 이제 대행하는 거, 요거를 잘 물어봤었죠. 그럼 개공을 대행하여 신고할 수 있는 자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거 개공을 대행하여 신고할 수 있는 자는 우리 소공사만 대행할 수 있죠. 그럼 중개보조는 대행할 수 없죠. 이때 소공은 지 신분증 내보여야 됩니다. 내보여야 되고요. 이때 개공에 자필 서명한 위임장과 위임증, 그 신분증 사본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건 소공의 신분을 보장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공은요, 내가 개공의 소공이거든 하고 자기 신분증만 내보이고 신고서 내고 오면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러니까 개공에 자필 서명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거. 이 얘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이 소공이 말이에요. 개공의 소공인지 아닌지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등록관청에 전화 한 통 때리거나 아니면 협회에 전화 한 통 때리면 되죠. 협회 지금 소공 명단 다 통보되어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전자계약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이건 전자계약이죠. 우리 그 시험에서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공부를 할 때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공부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 계약을 전자계약을 할 수도 있죠. 전자계약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할 건데, 전자계약이라고 우리는 했는데, 우리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전자계약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뭐라고 쓰고 있냐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게 전자계약이라는 걸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만약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알고 있죠? 전자계약을 하면 자동방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신고 방법을 따져봤는데 여기서 그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있잖아요. 이걸 좀 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신고한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당사자가 만약에 법인이었다. 그럼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잖아요. 그러면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인은 주택을 거래하면 이거 무조건 내야 됩니다.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은 주택을 매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서식이 있어요. 여기다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나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득자금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매수인이 또는 법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나란하는 겁니다. 어차피 자금 조달 계획서는 생각을 해보면요, 매수인이 작성해야 되죠. 매수인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매수인이 작성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 계획서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다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이걸 갖다가 30일 때 공동으로 물어봤어요. 이거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냈습니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이제 서명 또는 날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기과일주군의 주택이었다면 자금 조달의 증명 서류까지 첨부해야 됩니다. 첨부해야 되고요. 이걸 이제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라든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는 법인이나 매수인이 직접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30일 내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법인이나 매수인이 신고서를 내지 않는다. 그럼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이거 줘야 되겠죠. 그럼 주는데 이건 며칠 내에 줘야 된다. 25일 기억하고 있죠? 우리 과목의 유일한 25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인이나 매수인이 자금제 입주계획서를 직접 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서류를 25일 내에 신고하려는 자에게 제공을 해줘야 돼요. 이때까지 제공 안 하면요, 별도로 제출해줘야 됩니다. 법인이나 매수인이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참고하시는데 그 법인이 만약에 주택을 매수하지 않습니까? 그럼 법인은 어떤 서류를 내야 되냐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가 있겠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작성해야 돼요. 여기에 첨부할 서면이 일단 뭐 들어와야 돼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있죠. 이거 들어와야 되고, 법인이 주택을 샀으니까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 들어와야 되죠.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투기과일주군의 주택이었다. 그럼 여기는 자금 조달의 증명 서류까지 들어와야 되죠. 자금 조달의 증명 서류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감 잡혀요? 그러니까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게 되면 신고서에다가 이 서류가 첨부가 돼야 돼요. 그럼 이 서류에는 당연히 법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겠죠. 그리고 이걸 지가 30일 내에 직접 제출할 수 있어요. 근데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준다면 이것을 며칠 내에 줘야 된다고요? 25일 내에. 25일 내에 주지 않으면 지가 직접 갖다 내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 안 내면 500만 원 이하가 과태료예요. 신고필증 안 줍니다. 이거 안 내면.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봤고요. 그럼 신고한 계약이 만약에 해제가 됐다. 그럼 이제 해제 신고에 대해서는 일단 주의할 점이, 이건 알고 있습니다. 신고한 계약이 처음부터 신고 안 했다면요, 해제 신고도 할 필요 없죠. 부동산 거래 신고 아직 안 했어요. 30일 내에 해줘야 되는데 아직 안 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됐다. 그러면 해제 신고할 일도 없죠. 그래서 신고한 계약이어야 되죠, 당연히. 신고한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다. 그럼 이때는 해제가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 내에 해제 신고해야 돼요? 30일 내야 돼요. 이때 신고 의무가 이때는 누구한테 있다? 거래 당사자에게 있다. 거래 당사자에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개공한테는 해제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참고. 왜 그랬냐면요, 우리가 중개를 했다 하여 당연히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중개를 했다 하여 당연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데요? 중개보수를 받아서? 그거 아니죠. 중개보수라는 것은 중개 업무에 대한 대가예요. 그러면 그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의 문제인데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우리 중개업법에 끼워넣게 한 거예요.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면서 우리 법 이름이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의무를 부여했어요. 그냥 우리가 카운터 맞은 겁니다. 이거를. 그래갖고 우리한테 의무를 부여해버렸어요. 안 하면 500만 원이 과태료.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 5% 이하 과태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한 3년쯤 지났을까? 뭐 임대차 계약 신고할 때 제가 단체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걸 갖다가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바람에 우리 협회에서 아주 발끈했습니다. 우리가 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발끈하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들어온 제도들 있죠. 이거는 개공한테 전부 다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해가지고 해제 신고가 지금 원래 할 수 있다 했는데 의무로 바뀌었죠. 의무로 바뀌면서 이것을 개공한테 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 등의 신고를 개공은 할 수 있을 뿐이에요. 할 수 있을 뿐이고 당사자에게 해제 신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당사자에게. 그리고 국가 등이 일방이었다면 당연히 국가 등도 해제 신고를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특이하죠?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문제를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당사자에게 해제 신고 의무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다만 일방이 국가 등이 있는 경우는 국가 등이 해제 신고를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로 돼 있고 개공 등이 해제 신고, 거래 신고를 해둔 바가 있다면 개공이 해제 신고를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있다? 당사자에게 있다. 그럼 이거 해제 신고 안 해버렸잖아요. 30일 내에. 제재가 어떻게 되겠어요? 500만 원 과태료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는데 신고한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개공이 안 했어, 해제 신고를. 그럼 당사자가 500만 원 과태료 맞죠? 그러면 중개사무소 와갖고 아침 연휴로 문안 인사하지 않겠어요? 네가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내가 500만 원 과태료 맞았다. 맞죠? 들러 엎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토부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갖고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여했고 개공이 합니다. 다 실무적으로. 개공이 신고한 계약이 깨졌다. 그럼 개공이 해제 신고 해버려요. 다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또 이것도 전자계약을 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러면 전자계약을 했다가 해제를 하면 당연히 이때도 해제가 이루어진 때 요 해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해제 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지체 없이 해제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지체 없이.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해제 등의 신고였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다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를 신고 관련 금지 행위가 있구나. 아직 남았네. 신고 관련 금지 행위는 제재를 위주로 기억합니다. 제재를 위주로 기억할 건데, 요 신고 관련 금지 행위에 대해서 먼저 개업공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요구. 그러니까 이거죠. 갑을 간의 거래를 우리 개업공사 A가 소개했어요. 내가 쪼액금 대가를 드릴 테니까 술 한잔 살 테니까 이거 신고하지 맙시다. 또는 좀 다운써갖고 신고합시다. 하고 거짓 신고를 요구했어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고 안 한 자 어떻게 돼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하는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행위.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허위 신고할 일이 있느냐? 실무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로 운영을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갑과 을이 그러는 겁니다. 개공한테 와갖고 우리 다운을 합의했다. 그래갖고 내가 대금을 1,000만 원 깎아주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다운 쓰기로 둘이 합의했대. 그래갖고 다운 계약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럼 개공이 실무적으로 실제 거래가 10억인데 9억을 쓰기로 합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둘이. 그러면 개공이 그럽니다. 이거 그럼 제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겠습니다. 써드리는데 다운이니까 나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겠습니다. 두 분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보세요. 실제는 중개거래 아니에요? 그럼 개공한테 신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신고 의무자가 아닌 갑과 을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직거래한 것처럼. 그럼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허위 신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처벌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금지행에서 이걸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한 후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했다. 그러면 거짓 신고 있잖아요. 꼭 명심할게.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허위 신고했다는 얘기예요. 취득가액의 몇 프로? 5%.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럼 신고 의무자이든 아니든 거짓 신고한 자는 무조건 5%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제재 일단 감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또는 해지 등의 신고를 요구하거나 조장하거나 방조했어요. 그럼 조장은 부추긴다는 얘기고 방조는 도와주는 행위죠. 모른 척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법상 방조라는 것은 안에서 도둑질하고 있는데 밖에서 망가봐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지 모른 척하는 게 아니다. 형법상 모른 척하는 행위는 유기죄로 처벌돼요. 유기죄가. 그러니까 방조는 도와주는 행위다. 그럼 조장 방조했어요. 이자도 과태료가 어떻게 돼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신고대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자, 이것을 제가 앞으로 물어볼 거냐? 가장계약 신고라고 메모하세요. 가장계약 신고. 신고대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예요. 이게 왜 들어왔는지 아시죠? 자, 여기 힐스테이트 아파트. 이거 특정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이 아파트 단지가 가격을 지금 32평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세가 15억인데 20억으로 끌어올려야 되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대표자에서 와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개공한테 와갖고 제가 물건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다 드릴 테니까 이거 20억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죠 바로. 이거 잡겠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계약 신고예요. 이때는 과태료 얼마? 가장계약 신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3천만 원 과태료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거꾸로 5번은 그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한 후에 해당 계약이 해제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해제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이번엔. 그럼 이것을 마지막에 메모 이렇게 합니다. 가장 해지 신고라고 메모하세요. 가장 해지 신고. 그럼 이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와 거꾸로죠. 이 아파트 단지 20억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는데 개공 B가 15억에 신고해 놓은 거야. 가서 그러는 거죠. 이거 15억 해지 신고해달라고. 이거. 그래갖고 해제가 안 됐으면 해지 신고해버린 거죠. 그럼 역시 과태료 얼마겠습니까? 역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가장계약 신고, 가장해지 신고 모두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다. 이게. 그래서요.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 제재 있잖아요. 미리 감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일단은 큰 것부터 잡는 거예요. 허위 신고했어요. 거짓 신고. 신고 의무자든 아니든. 거짓 신고했다. 과태료 얼마? 5% 이하. 5% 이하. 거짓 신고는 5% 이하예요. 5% 이하. 이렇게 되고요. 가장계약 신고, 가장해지 신고 있죠. 이건 얼마? 3천만 원 이하. 나머진 500만 원 이하. 일단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신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인에게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지체 없이다. 원래 이거 아세요? 원래 즉시였던 거? 이거 원래 즉시였어요. 즉시 발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담당 공무원들이 우리 6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칼퇴근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즉시 처리해야 되는데 칼퇴근이 안 되는 거예요. 5시 40분 돼가지고 신고서 막 들이미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게 칼퇴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체 없이 바꿨어요. 이거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이거. 즉시는 처리 시간이 3, 4시간이거든요. 바로 처리하게 돼 있는데 지체 없이는 정당한 사유가였다면 다음날 줘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 없이 발급해야 돼 있고 지금 전자신고 다 들어가죠? 5분 만에 나와버립니다. 신고필증. 바로 줘버려요. 바로 줘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신고필증을 받았잖아요. 받으면 거민이 의뢰된다는 거 기억하고 있죠? 고맙게도 생각보다 잘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는요. 별도의 관리를 들어갑니다. 그럼 외국인이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외국인이. 그럼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 자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분기마다 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이때는 분기가 종료한 날부터 몇 월? 1월이죠. 1월이고 이것을 신고관청은 시도의사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시도의사는 다시 1월 내에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세종시장은 자기 상급기관에 시도의사가 없죠. 그러니까 세종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해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고관청이 외국인에 대하여 만약에 분기가 종료한 날부터 1월 내에 시도지사에게 이걸 제출하면 시도지사는 다시 1월이죠. 1월 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이 내용을 제출해야 되죠. 근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분기 종료 날부터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 사이트 들어가면요.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전부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관장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것도. 그래서 1월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1월. 이렇게. 자, 그러면 위근에 대한 신고 내용까지 다 봤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다 봤으니까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